건설교통위원회 허식규현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영관 의장님과 이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보 시장님과 도성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유정보 시장님과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송영원 대변인을 상대로 질문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유정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지난주에 바쁘셨죠? 예, 늘 바쁩니다. 예, 유튜브 그 채널에 60만, 70만, 120만, 170만짜리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또 그저께 일요일에는 KBS 이루어진다는 라이브란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지방자치 30년 현황과 과제란 타이틀로 최근의 정국과 개헌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다른 때보다 상당히 저한테 격려나 응원이나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특히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그 회장으로 계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제안한 개헌안은 평소의 소신과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 시장님 트리플 크라운 있어요. 보면은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시고 또 광역단체장 하시고 이 트리플 크라운 하신 분이 인천에 또 한 분 계신데 원희룡 전 장관님이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경륜에서 심려를 기울여서 내놓은 개헌안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인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인천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이 주저하여 개헌하겠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개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게 해드리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해하시고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시장, 네, 질문하실 겁니까? 예, 이제 서두가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미중위의 국회 독재와 계엄령이 겹치면서 국민과 정치권에선 중앙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의 최후 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고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검증과 타당성에 대한 여론 조사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이번에 또 책을 내시고 저자 사인회도 개최하셨는데 책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있는 유정복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개헌안을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책 제목으로 가서 어떤 거를 말씀드려요? 개헌? 아니 타이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찢는 정치꾼 있는 유정복 한 이유는 제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갈등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은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열 현상이 너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과연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네. 그 중심에 정치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 세력을 제가 정치꾼이라고 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국민을 찢는 이런 정치꾼의 시대가 아니고 예. 국민을 하나로 묶고 정말 미래로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은 또 이 브릿지 인천입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브릿지 뉴딜 정책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이 시대는 대한민국의 통합,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제목이 재밌고 어쨌든 내용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개헌에 대한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해서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길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뭐 분권형 개헌이나 뭐 또 정치중대재해법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개헌의 동기 및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사실 지난해부터 제가 개헌을 주도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개헌이 왜 필요하고 또 지금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헌법입니다. 38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38년 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는 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거의 매년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최강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시대에 맞는 헌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정치인들이 헌법 개정 필요하다는 데선 이구동성인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은 개헌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기존의 기득의 권리를 내려놓고 더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방향의 개헌이 돼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면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적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분들은 뭐 개헌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지만 저는 개헌안을 전문부터 부치까지 다 마련해서 이미 공표를 했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개헌을 제가 주장하는 논거가 되겠고 여기서 다만 시기를 뭐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냐 기각되느냐하고 관계가 없이 개헌은 필요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도 뭐 아까 허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복귀해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고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논의를 해갖고 안을 마련해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정대철 헌정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뭐 저도 공감이지만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엄해제도 국회에서 2시간 만에 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 합의만 되면은 헌법에는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된다 하지만 이건 뭐 이내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내용은 뭐 여기서 정확하게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분권형 개헌입니다. 이건 여기 의원님들하고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도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막아야 되고 또 양원제를 통해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통령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권리 시에 즉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해서 이런 졸속 대선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분권형 개헌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제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개정안 중에서 정치중대재해법도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지만은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장이 대통령이고
또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공동 부의장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각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되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체가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입니다. 네. 예,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가 네. 이 역할을 다 하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법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면 더 명확해진다 하는 말씀이고요. 정치중대재해법은 예. 이거는 실제 헌법에다 제가 못을 박은 건 아니고 예. 이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정치중대재해법이라고 표현된 거는 사실상 뭐 가칭인데요. 실질적으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국회나 사법부나 행정부, 이 권력기관이 법을 안 지킴으로 인해 갖고 전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부분, 이 부분을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경영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중대재해법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사법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심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법도 안 지키는 사법부, 입법부가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입법을 하고, 어떻게 법을 재단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권력기관이 법을 위반해서 전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뭐 막 깜짝들 놀라서 하면서도 대부분이 동의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격려 전화도 합니다. 나도 국회의원이지만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장, 뭐 대법원장 내지는 뭐 또 이제 헌법재판소장들도 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죠. 네. 두 번째 질문하면 그저께 KBS에서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반시장, 반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대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루어진다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법이란 걸 갖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여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얘기를 KBS 이루어진다 해서 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 헌법 가치가 뭐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닙니까? 이것만 제대로 지켜주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선언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정해놨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이 각종 포퓰리즘적인 재정 정책을 남발하고 또 이래 인해서 이 경제 질서가 사실 문란해지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바로 반시장, 반기업, 반성장 정책을 양산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저는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헌법, 일명 헌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런 경제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고,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뭐 상속법이 됐던 각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시장적인, 반기업적인 정서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경제와 관련한 가장 모법, 기본법을 제정하자, 이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저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부실한 관리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중한 그 주권 국민들의 표를 뭐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고, 또 혹은 석굴에도 담아놓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한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정을 또 발표하고 뭐 대통령도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뭐 법상으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러면서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외부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는 곧 선거를 의미합니다. 네, 즉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네, 이런 공정성에서 의심받는다면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네. 그 가운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 채용 비리 가족 경영이냐 이런 네.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밝혀진 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으로 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말하면 헌법에 보면은 뭐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에 두는 건 맞지만은 예. 이런 그 대법원하고 국회하고 같은 반열에 놓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 아래다가 두고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네. 이런 비리라든가 이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기관으로는 그대로 지위는 유지하는데 감사는 받도록 하겠다. 그 네. 말씀이시죠? 예. 네 번째 질문으로 헌법 84조가 있어요. 대통령 소주인데 소추에 대한 건데 이제 대통령은 내란 외환 범죄를 제어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즉 형사상으로 이제 뭐 검사의 기소라든가 혹은 탄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또 개헌에다 집어넣겠다 하셨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헌법 84조를 제가 처음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네.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즉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형사적인 문제로다가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않도록 한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재직 중 형사 소추받지 않는다는 것이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소추받지 않는 것이냐 네. 아니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네. 발생한 형사 사건도 포함하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의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최초로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 84조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라면 명확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그거 참 아주 법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아마 뭐 특정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불이익이 될 거로 생각해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유감 표명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미 보도를 통해서 됐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저는 국민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건 따져보자.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이냐. 그러면 헌법에다가 대통령은 재임 이전에 어떠한 뭐 재판을 받던 잘못을 했던 다 그걸 불소추하는 특권을 줘야 되느냐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둔다면은 지금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그러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학설도 지금 나뉩니다. 양설이 있어요. 그것도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걸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 그것이 저희 그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84조 규정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참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 이제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게 이제 80년 개헌 당시에도
그야말로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여러 건 재판을 받는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것도 또 당선 가능할 것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이제 형사상 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언급하신 걸로 그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 이제 조금 길게 얘기가 되는데 인사권, 재정권, 입법권, 자치권 등을 완벽히 보장하는 지방 분권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지금 당장 추진해서 그게 가능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에 따른 위험성이 좀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역 감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금 현재 좌파 강정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은 조금 이제 이게 어떤 경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예를 들면 재정권이라도 예서 지금 현재 8대 2 정도 되는데 5대 5라든가 6대 4라든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고 인사권도 행정부 시장이라든가 기획실장을 파견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지방자치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말씀하시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리스크가 아직은 있다. 조금 이제 시기상조 아니냐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민생 이 민생지원금이 무차별적으로 막 사실 법에 제정하자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자 그러는데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그 지자체가 하거든요. 만약 그러다가 그것도 지정 자립도가 낮은 데서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방 정부가 파산을 하면 결국엔 중앙 정부가 그걸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예. 그렇게 아주 최고의 제도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를 인류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 모두가 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물론 의회는 34년 됐지만은 단체장 선거부터 하면은 30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까지도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자치권을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중앙 집권 분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치권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자치,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과 같은 건데 지금 한 예로다가 이렇게 인사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래도 행안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죠. 무리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도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의 인력 배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식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저는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재정권도 그래요. 재정권도 지금 만약에 지방에 과도하게 권한을 주면 이게 인기로다가 막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그렇게 인기로다가 정책을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런 소위 말하면 이런 리스크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과거식의 발상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줄 거 주고 그리고 거기서 자율적 기능을 통해서 건강한 지방자치 문화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시대적이다 이런 측면이죠.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지방에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이런.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뭐 잘 하시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로 지금 그 책에서 보면은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교육부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그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을 1등에서 50만 등까지 서열하는 국가시험 관리 체제를 바꿔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가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이바지한 거는 지대합니다. 우리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뭐 유례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에 이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개발 만능 시대에 중앙 집권 논리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자율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가기 위한 그야말로 첨단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지금 1등부터 50만 등까지 서열화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험 제도가 과연 창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학의 입시 선발권을 자율적으로 줘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로 인해 갖고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폐단을 일거에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를 폐지 수준으로 일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지금 뭐 기재부하고 행안부도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1등 공신 부처입니다. 기재부가 옛날에 경제개혁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의 성장 발전을 가져온 핵심 부처고 또 행안부가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국민의 통합 역량을 갖고 모든 사회운동과 또 질서 그리고 지역 단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이거죠. 이 부처들은 과거와 같이 재정권으로 인사조직권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부처 안주하에서는 미래를 갈 수가 없다. 이제는 미래 전략부로 바뀌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가야지. 아직도 옛날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안주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그런 정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주 혁신적인 정부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헌법 개정할 때 줄 거고 사실 뭐 미국도 지금 1차적으로 그저께인가요? 그 교육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감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궁극적으로는 뭐 폐지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국회를 이제 해산시킬 수 있는 그 통제 법안, 그러니까 입법 독재, 의회 독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인데 국회의 무소 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제 대통령 탄핵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해산권이 없어요. 이따가 87년대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보면은 이런 정도라면은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 개헌안을 낼 때 국회 해산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권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용을 막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또 다른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또 작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나 우리 인천시 같은 시의회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들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원제나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고 해상권 문제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원제와 중대선거제 통해서 어쨌든 이제 권한을 분산시키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여덟 번째로 이제 그 개헌안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의장 협의회나 인천광역시의회하고 사전에 좀 뭐 교감한 게 있는지 아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보시면은 거기에 시도지사 17명이 다 참석하고 장관도 참석하는데 시도의장 협의회 회장이 한 명만 딸랑 참석해요. 그럼 제가 볼 때 의회를 막강한 국회는 이제 그 있는데 지방의회는 굉장히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예. 또 지방의회도 존중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사제 협의체가 사전에 만나서 예. 그러니까 시도의장단 의장협의회 회장, 시군구 예. 협의회 회장, 예. 그다음에 시군구 의회 회장, 그 4대 협의체입니다. 만나서 인천서 다 만났죠.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고 아, 또 그렇게 해왔고 다만 뭐 인천광역시의회와 사전 교감을 이 문제를 갖고 사실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중앙 정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오늘 저 허식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 교감하는 자리가 됐지 않았을까. 예. 앞으로 좀 저기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제안한 이 개헌안에 대해서 한 분만 빼놓고는 어쨌든 뭐 여자 정치권 다수가 지지했는데 이게 반대 이유하고 그다음에 실제 개헌 가능성, 현실성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가능성보다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 나가도록 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치 원로 지도자들 헌정에 정대철 회장을 비롯한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장, 전직 여야 당 대표 이분들이 소위 원로 모임이 있습니다. 21분이 이분들이 모두가 개헌해야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개헌 서명 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은 필요한 부분이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만 여기서 반대하지 않으면은 뭐 개헌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정치 상황하고 관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남겨놓고 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그 전에도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 연연하지 않고 일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어떤 상황에도 불가피한 논의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그 여자 연금 합의안에 대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봉책이라면서 이제 그 연금 피크제를 이제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연금 피크제의 주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 미래 세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이 주창하신 연금 피크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 갖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됐다는 연금 개혁안은 저는 졸속 합의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두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 즉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하느냐, 얼만큼을 내고 얼만큼을 받느냐 여기에만 집중화되어 있는 연금 개혁안입니다. 즉 핵심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보험료율을 지금 9%를 13%로 늘린다. 그럼 13%로 늘리면은 반은 이제 그 근로자가 국민이 부담하고 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그러면 지금 4.5%를 6.5%로 부담하는 겁니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죠. 그리고 장기간 이 연금을 부담해야 된 특히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득 대체율을 지금 41%를 43%로 한다. 41.5%죠. 43%로 한다. 그러면은 모양은 더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 이 더 받는 거는 적은 금액이에요. 이 전체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내고 덜 받으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한 1,200조 되는데 2055년이나
그때 좀 고갈이 되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금 고갈 시기를 좀 늦추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 개혁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졸속 개정안이다 해서 제가 연금 피크제를, 다른 분들은 이거 안 된다, 찬성이다, 반대다 하지만은 저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연금 피크제밖에 없다. 아.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똑같이 그 생애 전 단계에 걸쳐서 받는 부분은 이거는 무리가 있다. 즉 연금 수급권자가 필요로 한 재원이 생애 주기별로 차이가 있죠. 퇴직을 하고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90, 100이 됐을 때는 덜 필요하죠. 네. 이것을 이 생활 그 주기에 맞춰서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90, 100이 돼가지고 지금처럼 받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제도가 바로 피크제고요. 그 대신에 초기에는 더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이제 피크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하고 10년 생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생존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걸 국민이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해서 그걸 다 맞춰준다는 건 사회적 정의하고도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연금 피크제를 지금 주장을 했고, 다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갖고 본격적으로 또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 구체적인 이제 설계, 즉 이 피크제를 어떤 정도로 요율을 하고 또 수급을 하느냐, 이건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만이 이 젊은 세대를 좌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지. 예. 연금 앞으로 30세 된 분들한테 30년 동안 지금 보험료를 13% 늘려서 부담해라.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졸속으로 개헌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큰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해가지고 뭐 노조,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연금 이렇게 3개 개혁을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제안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참조하시면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연금 피크제를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병필 행정부 시장님 하겠습니다. 네, 행정부 시장입니다. 하 부시장님이 저 경남부도시사로 지내시고 이제 인천에 발령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을 그럼 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질문해도 잘 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겠네요.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우주항공국에 대한 신설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작년 3월달에 전에 행정부 시장한테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새로운 하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선도적으로 공공 부분이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산업의 이 발전 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천시의 적절한 지원과 지원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뭐 이거 언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은 일단은 뭐 관행적으로 저희들 이제 그 행정부에 그 행정 조직을 기획을 할 때에는 적절한 사무들이 개발된 이후에 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국의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무 설계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그 보시면 지금 해양항공국이 지금 9명의 서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는 이제 9개과 비슷한데 그 딸랑 항공과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뭐 해양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뭐 축소 통합하고 그다음에 항공에 대한 부분을 뭐 예를 MRO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라도 하나 더 늘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저희들이 조직과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중앙 정부와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요 정책 방향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무량을 비교 분석을 해서 조직 확대 시기나 규모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방벤처센터 설립이 필요할 거 보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7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국방 예산이 삭감됐다고 굉장히 그 불만이 많으셨었는데 지금 뭐 인천시도 그러면 뭐 이거 국방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없는 건지 계속적인 그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도 뭐 작년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건 검토 과정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요구하는 기업들은 있으나 과연 구체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국방벤처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간의 타시도의 사례에 있어서 효과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향후에 인천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졌고요. 네. 아직까지 그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답을 좀 못 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답이 찾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아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의료원의 그 청소년 병동 병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어쨌든 간에 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천의료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간에 교육청과 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본질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규모,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고 네. 현재 교육청에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인천 산사랑병원하고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MOU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은 지금 이제 그 시장님이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별로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의 그 뜻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MOU를 진행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런 건 나중에 추후하고 일단 교육관료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거 갖다 진행하면은 그다음에 인천의료원하게 돼 있죠. 하면은 그 일반 시민들 볼 때 또 학부모들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뭐 MOU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의 어떤 적용 가능성 부분들을 뭐로 검토하느냐, 뭐 이건 뭐 앞뒤 바뀔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교육청하고 뭐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 격차가 왜 나는지도 좀 살펴보고요. 네. 그 속에서 뭐 일시적인 그러한 어떤 지원 부분들을 어떤 게 있고 또 항구적인 어떤 비용들은 어떻게 있는지들을 같이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뭐 MOU가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도진 도서관 있어요. 화도진 도서관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중축 중인데 이것도 지금 MOU를 체결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제 시장님하고 또 이제 동구청장님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또 MOU를 체결하면 역시 이건 역시 이제 시장님이 교육에도 관심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화도진 도서관이 그 부지에서
계속적인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뭐 부지의 소유가 어디에 관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도진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회계 간의 이 재산의 이관 문제들은 그간에 행정적으로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청과 같이 뭐 유무상 또 교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여러 가지 공공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교육청에서 당장에 활용하지 않는 그런 여유부지가 있고 시가 필요한 뭐 어떤 또 공공용지가 있다면 이렇게 뭐 교환하는 방식 등들도 다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좀 시의 부지 위에다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것도 다른 교환을 뭐 교환한다든가 뭐 이런 필요는 없을까? 화도진 도서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선 MOU 하고 그다음에 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무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포 호텔 감사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1심에 지금 판결에 보면 723억을 저쪽에서 요구했는데 1심에서는 470억, 그리고 약 250억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시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 자체의 직무비용이라든가 배임, 그 다음에 내부 공모자들에 대해서 색출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도시공사에다만 감사를 맡기고 근데 시에서는 감사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서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하고 자체 감사하고 시 감사 후에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작년에 이포 호텔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요구를 했고 그 결과 1심에서 뭐 조정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이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횡령과 배임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감사할 사항이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경영과 업무 실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우리 이제 감사관실은 그 부분들이 적정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은 또 추가적인 그런 감사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체 감사로는 제가 보는 의원이 보기에는 사전 보고를 좀 받아봤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감사 꼭 필요하고 이건 행정감사 시의 지적 사항이에요. 그리고 조치 사항이지 조치 요구 사항이지 요청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일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요. 네. 그 자료를 살펴보면 추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성경원 대변인 나오시죠. 네, 대변인입니다. 지금 그 언론사 홍보비와 관련해서 시정 홍보비하고 사업비가 특정 매체 예를 들어 10대 중앙이라든가 지역 지방지라든가 혹은 또 기타 인터넷에 그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요? 먼저 그 시정 홍보비 집행은 정부 기관 등의 그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과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 행정광고 처리침에 따라서 네. 지역 소식과 그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언론 매체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집행 기준은 그 시정 홍보 참여도와 기여도, 네. 그리고 지역 의제 생산이 높은 매체를 우선으로 하고 네. 시민이 체감하는 언론사 인지도와 매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특정 정치인이 발언해가지고 언론 탄압이다, 그다음에 언론 자유로운 거파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매일 32면을 내는 종합 광고지고 전국 광고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스카이데일리 응원한다 백지 광고입니다. 이게 1월 20날 뭐 특정 정치인이 얘기한 이후로 계속 광고가 이렇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쨌든 그 언론에 대한 그 자유를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행정 광고나 행정 공고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매체의 어떤 그 인지도 내지는 그 홍보 효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년 2월 달에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천시장이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광고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사업비를 인천시장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천시에서 지금 일광신문이라든가 뉴스통신은 지금 행정광고 및 행정공고 처리 지침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스크랩 마스터 계약의 선정 기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 아까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으로 조회수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가입자들이 100만 명, 뭐 150만 명까지 가는데 이런 유튜브에 대한 것도 천정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스크랩 마스터 계약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걸 감독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 민선 8기 현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천원주택하고 아이플러스 1억 드림 등 이런 정말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이런 민생 정책을 저희가 꾸준히 그렇죠. 추진하고 네. 이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천이 그 인구 증가율도 현재 1위고 네. 또 경제 성장률도 지금 2년 연속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성과를 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 제가 뭐 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네. 다시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홍보의 그 강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처리 지침이라든가 스크랩 마스터 선정 기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도 열어보고 지금 광고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그 광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사안들이 되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게 뭐 무슨 지역지에다만 편중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어쨌든 개선이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300만 2016년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안에 대한 일부라도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의 목적으로 이겼던 부실선거,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개헌안에 예를 들면 대만식 수교육 방식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별도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정복 시장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개헌안이 잘 만들어져서 미래 세대 주인공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복지가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정비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